지금 트럼프는 물가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관세를 계속 올리면서 물가를 올리는 부분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1기 때처럼 그렇게 정말 강력하게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호관세 얘기를 이제 그 카드를 꺼내 들면서 관세를 낮추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들이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기 때에 관세를 높이면서 물가를 높이는 것들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에 지금 후진 기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반대의 관세 정책을 쓰면서 정책을 펴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투자 시장을 보면 그야말로 혼란스럽습니다. 보통 금값이 오를 때는 달러가 약해지는데 달러도 강세를 유지하는 상황에 금값도 계속 가는 것 같고, 이 와중에 3년 갔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만간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국내장은 좀 오르는 것 같은데 미국 빅테크는 좀 주춤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요즘에 보면 작년에는 사실은 종목 아니고 지수에만 투자해도 미국장에서 그냥 콧노래가 나오는 한 해였거든요. 예. 재작년도 그랬고. 근데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지수 아니고 종목이다. 올해는 이렇게 바뀌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낸 상태고요. 그리고 고평가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일단 미국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모멘텀,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시장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즉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새로운 신규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장에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에요. 미국의 재정 악화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은 여기서 이제 강력한 상승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다만 그렇다면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시장은 하락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박스권 안에 있으면서 시장 지수보다는 종목 플레이가 되는 시장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뭐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좀 올라갈 텀이 사실은 더 있는데 네. 우리 시장의 지금 경제 성장률이나 그리고 뭐 새로운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역시도 미국보다는 상승 쪽을 좀 바라보긴 하지만 제한적일 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플레이를 해서 수익률이 얼마큼 나오겠냐, 그보다는 종목 플레이가 낫다라는 것이 우리 연초에 가장 많이 지금 화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종목 얘기 나온 김에 최근에 많이 올라간 방산주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유럽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뛰었고, 오늘도 보니까 한화 이런 쪽들은 보면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방산주 좀 더 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거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무기 수출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패권, 글로벌 패권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무기를 사가는 게 여러 가지에 있어서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유럽에도 그렇고 일단 동남아시아도 규제를 피해갈 그렇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과거에는 이제 블록화되어 있었고 또 미국이나 뭐 유럽이면 유럽 뭐 이렇게 좀 블록해서 서로 뭐랄까요 방어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각자 도생. 알아서 해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국에서는 이제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더 많아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 필요성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방산주를 올리게 한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관세라든지 또는 뭐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의 복잡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수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상당히 올라와 있고 네. 유럽도 많이 올라왔어요. 역사적 신고 지수를 계속 경신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가운데 새로운 것들로 방산주는 유틸리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이클링으로 가고 있는 섹터로 얼마큼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러기보다는 유틸리티에 관심을 갖자라는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이동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많이 올라서 비싼데 더 많이 오르면 사실 지금 사도 상관없지만 예. 만약에 지금이 고점이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방산주 없는 사람들? 통상적으로 많이 올라온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는 사람들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원래 그 기업을 좋게 보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홀딩, 바이앤홀딩을 계속하지만 이제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많이 하죠. 야, 방산 가지고도 이제 단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앞서서 미국에 돈 들어올 구석이 찾아보면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돈이 유입됐으면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하는 게 금리 인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경제 상황이 지표로 쭉 괜찮다는 지표가 나왔고 예. 그나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길 만한 지표가 소매 판매 망가졌다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거를 단서로 삼아서 연준이 금리를 6월쯤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예. 실제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일단 상반기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월가에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월가의 컨센서스는 올해 미국이 100bp 정도 금리 인하를 해서 기준금리를 3.5% 정도로 만들 거라는 게 기존의 이제 컨센서스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거나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의 기대가 이제 확실히 줄었고요. 그런 가운데 올해 2차례 하지 않겠냐 아니면 한 차례 정도뿐이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한 2차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상반기 정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뭐 하반기에 한 번 정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그냥 컨센서스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표를 보고서 한다고 말씀을 이제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CPI나 PPI가 올라갔어요. 다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번에 상반기에 금리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사이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소매 판매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줄어든다는 건 경기가 악화된다는 얘기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의 정책은 상충되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물가가 여기서 떨어지지 않으면 쉽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컨센서스는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연준이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하면서 중립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3.5%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보다 상당히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근데 지금 4.5%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텀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웬만큼 뭐 물가가 다시 꼭 올라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니면 한 차례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에서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성장률 플러스 기준금리 하면은 지금 금리가 상당히 비싸고 예. 미국에서는 집 살 때 30년 만기 모기지가 7%라는데 그거 금리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도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예. 하지만 그거 풀어주면은 더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네. 되니까 그래서 옥신각신하는 것 같은데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내린다 쪽에 베팅하는 것 같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번에 CPI나 PPI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만기 국채금리율이 떨어졌거든요. 2년 만기 국채금리율 떨어졌어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물 건너갔다는 표현까지 쓰면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뭘 원하느냐. 거기서 그 흐름의 큰 줄기를 놓고서 이 스팟스팟으로 나온 것을 보고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기조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런 이제 물가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내리는 것을 일단 제1 목표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을 지금 관세 정책과 연결해서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관세 정책이 지난번 트럼프의 1기하고 요번에하고 좀 사뭇 다릅니다.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가가 떨어져야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금리 인하를 해야지 거기에 기업에 좀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규제 정책이나 이런 걸 풀고 그리고 감세 정책 쓰고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리고 경기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트럼프 정책의 큰 줄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다면 웬만하면 그냥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물가를 낮추겠다고 하는 게 목표 지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가 튀어올 거다라고 하면서 베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국제 시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질 거로 바라보면서 장기적으로는 가는 거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스팟으로 움직임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상황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상충된다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건 관세가 될 테고 맞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관세가 없는 나라는 부가세도 관세로 친다. 이거 기적의 논리인데 이걸 하면서 금리를 내리고 물가를 내리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 관세 정책에서 후진기어 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사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함부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요. 트럼프 1기에서는 구간마다 품목을 더 넓히고 그리고 관세율을 더 높이고 그리고 전체 금액을 더 높이면서 싸움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상호관세를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러면서 관세가 상대적으로 미국은 더 낮게 들어오고 딴 데서는 더 높게 관세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맞추거나 아니면 없애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제가 혼자 생각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전에는 관세를 높이면서 압박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에 들어오는 관세만큼 너희들도 낮춰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부가세죠. 부가세는 협상 카드인 거 좀 같고요.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제 유럽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는 10%고 미국에 들어온 거 2.5%니까 유럽에서 지금 벌써부터 2.5% 낮추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인도 총리와 그 정상회담 때도 인도로 들어오는 미국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 1기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때는 높이면서 압박을 했고요. 지금은 자,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낫지 않냐. 여기에 그냥 맞춰라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내용을 보면서 지금 트럼프는 물가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관세를 계속 올리면서 물가를 올리는 부분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1기 때처럼 그렇게 정말 강력하게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호관세 얘기를 이제 그 카드를 꺼내 들면서 관세를 낮추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들이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기 때의 관세를 높이면서 물가를 높이는 것들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에 지금 후진기어라고 말씀 주셨는데 반대의 관세 정책을 쓰면서 정책을 펴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아까 어떤 분이시죠? 미국 사람들 좋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편다는데 정작 미국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거기에서 지금 먹을거리 물가 때문에 난리라고 지금 장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계란은 아예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조류 독감까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워딩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의 고통이 없을 거냐? 아니다.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전체 미국을 위해서 미국 국민을 위해서 이게 좋다. 이렇게 표현을 좀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고통이 생기고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금리를 다시 만약에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 만약에 처한다. 그럼 내년에 중간 평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의 논리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부가세는 내국세인데 우리가 평균 6.6%니까 니네 부가세 10% 다 넘으니까 맞춰서 깎아주든지 아니면 요거를 어떻게 조화를 부려봐라 이런 기적의 논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그 이사님. 저도 미국에 있을 때는 물가가 싸서 소고기 소세지 가지고 쌌죠. 그 핫도그 만들어 먹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애들이 야, 그 고기 싼데 뭐하러 소세지 먹니? 고기 먹어라 이럴 정도였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그 청취자분들 의견 궁금하다고 많이 주시는데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한대요. 저도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이 펜타닐 문제가 정말 심각했는데 그거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미국 서민들이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금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랐단 말이죠.
근데 금이라는 자산이 가격이 뛰기 시작한 게 3년 전으로 시계 돌려보면 네. 전쟁 발발한 직후부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다고 하고 어쨌든 당분간 금리가 빨리 내려갈 것 같진 않은데 이 금값이 유지가 될까요? 일단 금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부터 생각을 하고 당장 뭐 김치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만 너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금본위의 달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의 역사적인 가격을 보면요, 달러가 많이 시중에 유통이 되어서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돈값이 거거든요. 없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달러에 뭐 한 돈을 샀다. 우리 기준으로 그냥 했을 때 예를 든다면은 근데 돈을 막 뿌려놨기 때문에 지금 200달러, 300달러 사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핵심 요인이에요. 미국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도 아니고 자기들한테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때는 부동산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돈을 3조 달러나 풀었고요. 그러다 중간에 QT를 통해서 약간 줄이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팬데믹을 맞으면서 무려 7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10조 달러 가까이까지 올라간 거예요. 요즘에 이제 QT를 통해서 약간 줄이긴 합니다. 그래서 돈이 이미 상당히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에 비해서 금의 가격은 당연히 금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더 가파르게 오르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작년 말에 미국의 선거를 앞두고 재정 확장 정책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옐런 장관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재정 확장 정책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중에 유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로 다른 자산 가치를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만 오른 게 아니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주식장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금을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자산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최근에 더 이제 오버슈팅이 되는 이유는 실물 금이 진짜로 많이 존재하고 있어? 실물 금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맞아요. 우리 비트코인처럼 그러면서 거기에 더 오버슈팅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내가 금통장은 열었는데 내가 달라고 할 때 진짜 니네 금 갖고 있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제한된 금 속에서 실물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자는 늘어나면 비트코인처럼 그렇죠. 가격이 오를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진짜 오버슈팅이고요. 다시 원위치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보다도 우리가 지금 금 가격을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생각에서는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향후에 화폐가 더 많이 늘 거냐. 재정 확장 정책이나 금융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있을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4년 동안 화폐 가치가 더 떨어뜨릴 만큼 재정 확장 정책을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가 너무 부담이 되죠. 물가 부담이 있죠.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 있죠.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원래는 그걸 하고 싶었어요. 예전에 그 대선 후보 때 그런 공약들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도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데다가 우리 뭘 항상 생각해야 되냐면요. 일본의 금리 인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상태에서 10여 년을 있으면서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 올해 내에 1% 이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엔케이 트레이드 자금은 회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화폐 유통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화폐 유통량이 줄면은 자산 가치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금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주식장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의 가격을 볼 때는 지금 뭐 금의 가치가 얼마고 뭐 어디에 들어가고 이런 거 다 갖다 붙이는 얘기인 거고 얼마나 돈이 많이 풀렸느냐. 앞으로 돈을 많이 풀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더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조일 거라 생각하면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당분간은 뭐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은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풀어져 있는 돈의 가치는 떨어져 있는 상태 그만큼 금 가격이 따라붙어 올라왔느냐. 이게 비등하게 맺느냐 봤을 때는 아직 못 따라왔다라는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사재기를 하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거는 변동성 그러니까 그 갭만큼을 취하는 거니까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투입 대비 얻을 수 있는 소득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사님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제 금 얘기하시는 네.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금도 있고 코인도 있고 주식시장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어디가 가장 더 수익률이 높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단기적으로 그 중에는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눈치가 빨라야 되겠구나 요즘은. 근데 중국 증시가요. 요즘에 정말 눈치 보면서 착착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좀 헷갈려요. 중국이 오랫동안 고전했고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 이후에 중국 증시가 완전히 부서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딥시크 열풍에 인도에서 돈 빼서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이 좀 많은가 봐요. 중국 증시 어떨까요? 일단 시진핑 주석이 방향을 바꿨지 않습니까? 공동부유에서 일단은 주식시장을 살리고 그리고 길주들의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규제를 풀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술 패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뭐 국有지책 또는 뭐 고육주체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은 위로도 올라갈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중국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작년 말에 금융 완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저점으로부터 폭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인가 뭐 그랬죠. 맞아요. 작년 하반기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폭등을 하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한 게 뭐냐면 이제 재정 확장 정책, 경기 부양 정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기 부양 정책이 빨리 안 나왔죠. 그래서 중국 여전히 못하는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미국의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누군가 대통령이 돼서 그 이후에 정책을 보고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기다렸군요. 그래서 이번에 3월에 전인대회를 하고 나서 경기부양 정책, 재정 확장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1차로 금융 완화 정책으로 올랐고 그리고 재정 확장 정책과 경기부양 정책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월가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요. MSCI 중국 지수가 지금으로부터 한 17% 정도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중국은 역시도 AI의 확산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생산력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기업들이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분이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또 글로벌 자금들이 마땅히 이머징 마켓에 들어갈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그 움직임이 나타난다면은 거기에 들어갈 개연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기술주들이 신고가나는 주식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런 분위기를 좀 타기 시작을 하면 중국은 거의 대부분 자체 개인 투자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외국인 자금들이 거기 들어가는 상황이 좀 되면은 중국은 지금보다는 위쪽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3월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시장을 만족시키는 얘기가 나오면 한 번 더 팍 올라갈 수 있다 보시는군요. 정고점 정도는 돌파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비교할 때는 홍콩 항생지수를 보셔야 되는데요. 홍콩 항생지수가 작년 그 하반기에 급등했을 때 있잖아요. 그 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상해지수는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종하면서 쫓아가겠죠. 우리 ELS 논란이 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항생지수가 다 올라와서 이제 다 만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참 달라지는데 동생 결혼하는데 결혼 반지 비싸다고 새 출발하는 시대에 예물 어렵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다양한 의견들 많이 주시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